네,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분주한 출근길이실 텐데요. 사회 여러 이슈들도 굉장히 분주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많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맞물려 있죠. 이 검찰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출발새 아침 기획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님 스튜디오에 두 분 모시고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 문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지금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막 달려서 스튜디오에 들어오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서울대학교 조영달 교수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이 야당의 비토권 자체가 반대려면 반대였다. 그래서 좀 새롭게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었고 예. 야당은 반대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렇게 다 속된 말로 이제 뭉개고 추진하면 그건 너무 독주다. 이런 비판하고 있어요. 먼저 교수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법학자는 아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아주 어려운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 있는 저희 상황으로서는 좀 이 문제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좀 헌법의 가치를 좀 지키면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빨리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걸 빨리 정리하고 우리 사회는 좀 코로나19의 상황도 극복하면서 성장과 불평등 등 여러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 가집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을 네네. 더 드리면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좀 정치적 중립성의 토대 위에서 자의적인 권한의 행사를 절제하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네. 이제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지금까지 이제 총장의 임기 보장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돼 있었고요. 자의성에 대한 통제는 이미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역할 분담 그리고 또 현재 이야기되는 공수처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진 채로 법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어떤 개혁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점은 네. 아주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검찰총장 또 공수처장 다 대통령의 임명이라면은 이제 정말 정치 권력의 절제가 없으면 이게 다 자칫 잘못하면 검찰 개혁의 이중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립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검찰의 중립성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자, 급하게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바쁘신데요. 예, 자, 판사를 지내셨는데 그냥 판사가 아니고 판사 블랙리스트 1호라는 네,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서기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서울대 조영달 교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절차적인 또 선출된 권력의 어떤 원칙적인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나 이런 시선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을 논하다 시간인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공수처법 통과는 단순히 공수처법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검찰 개혁의 큰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수사권과 공소유지권을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고난이 강해서 계속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제기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근본적으로 이제 이관을 경찰 쪽으로 하고 그래서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당장 이제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이런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수처법이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통과되면서
비토권이 없어졌다. 이제 이런 네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낮춰진 거기 때문에 그 3분의 2라는 의결 종족수가 굉장히 높은 종족수입니다. 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법관을 임명 동의할 때도 국회에서 과반수로도 동의하거든요. 과반수만 넘으면 동의가 되는데 여기는 이 공수처장은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네. 이 의결 종수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이번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의석수가 낮아지고 민주당이 거의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비토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3분의 2라는 의결 종족수는 굉장히 높은 종족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제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형식으로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러면 여야가 바뀌면 또 지금의 상황을 또 되풀이할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네. 현실적으로 비토권이 없어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국회가 통과 과정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현실적으로 된 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수처는 저는 이게 수사, 기소 이런 자세한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에 대상이 지금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것과 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누어진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검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앞서 저희가 이 여야 정치인들 모시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 그 전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20년간 지속되어 온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맥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야가 바뀔 때 네. 바뀌는 야당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검찰이 이제 정권의 편에 들어서 이렇게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야당이 된 쪽에서 항상 주로 공수처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이 검찰 조직이 지금은 자기 검찰의 그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이제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검찰 조직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정치 세력에게는 우호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이게 좀 해석의 영역처럼 그렇습니다. 보여요, 교수님. 이제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음모론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게 제 생각에 법적 판단이나 사실 문제에 있어서는 실증적 논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냥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어떤 예단에 의하지 말고 실증 증거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음모론적 시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구든 어떤 경우든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공수처 출발이 이제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의 재편에 대한 오랜 요구에 대한 시작점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논란은 이미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권력을 비유하는 일이다. 아니다. 이건 야당이 돼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지 않느냐. 양날의 칼이다. 이런 해석의 논란인 것 같고 방금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된다라는 이런 또 다른 검찰이 이제 생긴다. 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현직 검사, 판사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들에 한정돼 있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죠. 제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모든 국민에 대한 또 다른 검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상을 달리하는 지금 공수처와 지금 이제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두 기관이 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 대상을 달리하는 각각에 대한 검찰이 하나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의 이유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 포함 17가지 고위공직자, 판검사, 대법관, 퇴직공직자도 포함됩니다. 정관예우 등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찰의 어떤 집중을 좀 분산하는 의미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요.
검찰에 당연히 이제 검찰의 지금까지 대상이 되어 왔던 부분은 이제 나누어지겠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지녔던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했으면은 네네. 그 문제들이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생기는 공수처에 대해서 똑같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문제를 그대로 재생산해내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야당을 좀 설득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국민들도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은 변호사님 어떻게? 그 부분은 이제 이 총선이 끝난 뒤에부터 지금까지 벌써 6개월, 8개월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 동안 이제 충분히 협의하고 야당과 대화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거기 지금 추천위원들 중에도 보면은 이제 여당, 야당이 추천하는 2명씩 외에 외부에서 이제 임명되는 그 추천위원이 3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을 추천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돼 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이렇게 8개월 정도 야당과 대화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이 사실적 관계를 분명히 이게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법하신 분이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자꾸 이 말씀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실은 이제 원래 통과된 것을 1년도 안 돼서 지금 그냥 동의 없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새로 된 것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매우 좀 불합리하게 절차가 진행된 거죠. 그건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야당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갖게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유례가 없는 제도고 네.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어떤 제도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제도의 불확정성,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예, 이 점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직 이 헌정사상 처음 생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출발사진 기획특집 시리즈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지금 서기호 변호사님 모셨고요.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반대 성명을 발표하신 분이죠. 서울대 조영달 교수님 두 분 모셔서.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저는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지금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직에 대한 명백한 증거 없이 절차의 정당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또 그리고 다수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었지 개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한 또 서울대 교수님들을 또 대표하시는 입장에서 조영달 교수님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수처는 출범 이후에 또 인사청문회 또 검사들을 선발하는 인사위 구성 여러 단계별 과제들이 있어서 그때 또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가 어제 열렸다가 1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9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심의가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또 4명의 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또 기피 신청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야당 쪽에서는 판사 사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했고요. 먼저 이번에는 서기호 변호사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이번에 정확하게 말하면 연기라기보다는 속행인데요.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기피 신청이라든가 기일 연기 신청에 대한 기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종의 정식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 준비 단계에서의 그런 이제 판단들, 주장과 판단들이 이제 어저께 했던 거고요. 다음번 기일에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기일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증인이 8명이나 채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그날 당일날 다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렇게 절차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충분히 이제 충실하게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전에 그 공수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네네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검찰이 존재하고 또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도 또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군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리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이 새로 생기는 기관들이 똑같은 지금까지 다툰 논의가 또다시 되풀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자의성, 정치적 중립성 이 논의가 똑같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공수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예단컨대 공수처 개혁의 담론을 우리 사회는 또 가져야 할 겁니다. 네. 이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크게 말씀드려서 이게 임기 명백함 이런 그런 말씀은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이 세 사람이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이 징계할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하면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논의가 있다는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정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죄송함을 지녀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본격적으로 심의가 안 된 상태이고요.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은 주로 절차 보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이 주로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작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와 거기에 대한 증거 그에 대한 주장, 반박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언론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마치 징계 사유가 별로가 없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 사찰 문건 그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그 위법 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그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가 좀 뭔가 성급하게 예단을 가지고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됐던 이유는 이제 직무 배제 결정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무 배제 결정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이 나왔듯이 징계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 보장이 안 돼서 이거는 일단 집행 정지를 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절차 보장을 지시를 강조하셨고 그 뒤로 이제 충분히 윤석열 총장 측에 절차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도 당초에 어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기피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충분히 들어주고 물론 그것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경청을 한다는 것이 꼭 반드시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주장은 들어주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자, 다른 말씀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예, 제 생각에 이게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축의 하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다른 상황 내용 그 자체를 가기 전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네. 우리 사회의 절차의 공정을 무시하고는 민주사회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아주 명확히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위법의 사유가 있다. 현재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명백하게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판사의 위법 사유가 사찰 뭡니까 지금 조사 관련해서 사안과 관련해서 위법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있다 없다가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제 생각에 부적절할 경우가 제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찰 문건을 보신 분들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신 분들은. 저는 판사가 내린 판결문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걸 한번 읽었습니다. 네. 저는 특별하게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요. 또 이게 위법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당연히 제 개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적은 없죠. 그다음에 그 일반 국민들도 문건을 보신 분들은 직접 보신 분들은 이게 판사 사찰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 배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왜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 배제 결정을 성급하게 했냐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법무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 징계 사유가 너무너무 명백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직무 배제를 해야 될 정도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법원 결정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가 위법한지 심각한지를 떠나서 일단 그 직무 배제를 집행정지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법원에서도 아직 징계 사유가 별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심의 과정에 대한 절차 보장만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대한 절차 보장은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교 변호사의 발언이었고요. 조영달 교수님 제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안내 멘트를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징계 사유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징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의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또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을 상실했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교수님. 이게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절차의 공정은 공정의 가장 중요한 핵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다음을 다루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법무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는 항상 이야기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이야기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무부 관계자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을 상실했다기보다는 같이 들어야 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미 확인된 것은 법원에서는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또 감찰위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했고 법관회의는 사찰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것과 관련된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팩트 하나를 좀 잠시 정리하면 이 법관회의는 의견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이지 그걸 부결이다 가결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은 걸로 보도가 여러 차례 됐고 입장을 재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면 법관회의에서도 징계 사유 당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감찰위원회에서도 역시 징계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청구가 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조영달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판단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절차 보장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것도 그 절차 보장도 직무 배제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 보장을 이야기한 것이지 감찰 과정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절차 보장 문제는 그 당시 단계에서의 판단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관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은 재판 중인 사안이고 또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서 사안 자체로는 채택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안을 채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 언급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안건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지요.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내놓을 게 없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과 해석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기관이 모두가 다 절차에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문제라는 게 그 징계 아니요. 배제 이게 징계 청구에 대한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무 절차에 배제에 대한 것만 나온 문제이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절차 중에서도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게 아니라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것만 문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간에 어쨌든 간에 무엇을 문제 삼았든지 간에 우리 사회의 이 문제와 관련된 적어도 제도상 객관성을 보장한다고 알려진 세 개의 기관이 비슷한 유형의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해석의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징계를 굉장히 서둘러서 계속 밀어붙이고 네.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반복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도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반복되는 얘기여서 지적하고 제가 사회자 권한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결국은 검찰 조직의 개혁 변화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들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방향 어떻게 가야 되는지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검찰 개혁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서 공소유지 권한만 남기는 그쪽. 이게 바로 선진국 모델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 이거를 둘 다 독점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권한이 강하고 비대할수록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교수님. 우리 사회는 저 개인도 그렇고 최근 수십 년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것에 노력해온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우리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이 좀 절제된 자유를 가지고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된 자율은 굉장히 이 자율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절대된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정치 권력의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중립에 대해서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씩만 더 듣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제 지금 특히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찍어내기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오로지 검찰 조직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수사하고 했던 것이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검찰 자체는 또 얼마나 중립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교수님 제가 서 변호사님 그 말씀은 또 음모론적 시각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정치 권력의 절제가 정말 필요하고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행동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정치 권력 역시도 독주하거나 또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사실은 이 이슈가 계속 이끌어가는 이슈고요. 검찰 개혁이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였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겠습니다. 황보선 앵커가 잠시 휴가를 갔습니다. 오늘과 월, 화, 수 4일간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김우성 PD고요. 지금 코로나 2.5단계 대응으로 인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입니다.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혹시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도 꼭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부에서 조두순 관련 이슈로 시작합니다. 네, 출발새 아침 4부 아주 뜨거운 이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동성범죄 흉악범이죠. 조두순이 내일 만기 출소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두순 재심까지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굉장히 시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당연한
한 일이죠. 네. 어차피 지금 형기도 워낙 짧았고요. 네. 과거에 1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너무나 내용이 끔찍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사건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네. 교정본부 검사 내부 결과가. 보고서도 또 공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걱정에 대해서 안산시가 또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뭐 방범 초소, CCTV, 안심벨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책들? 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들을 함으로 해서 일단은 조두순 개인의 이제 재범에도 여러 가지 위화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네. 지역사회 주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네. 도움이 상당히 될 것이다. 네. 예컨대 지금 그전까지는 지금 이렇게까지 알려진 범죄자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알지 못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조두순 사건은 워낙 예의 관심이 있었고 지역사회에 이제 돌아가는 과정, 그리고는 아마도 당분간은 조두순이 얼만큼 잘 적응하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범 예방 활동에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 부분 앞으로는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범죄자들이 이렇게 다시 국민들의 걱정을 가득 안기면서 사회에 나왔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이제 좀 뭔가 그래도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평가시고 네. 조두순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조두순 같은 흉악범이 전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들이 네. 먼저 나왔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밀착 감시 받는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인데 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네, 보호관찰 쪽에서 이제 그 준비하는 것은 비교적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담당 1대1 보호관찰관이 지정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만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그 집중 보호 관찰을 할 수 있는 몇 분을 더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 중에는 심리 치료를 또 지속적으로 출소 이후에도 이제 집행을 할 보호 관찰관도 포함이 돼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재사회화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 감독, 전자 발찌로 위치 추적을 할 뿐만 아니라 네네. 다양한 종류의 이제 적극적인 개입, 예컨대 심리 치료까지 네네. 지금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전자장치의 부착에 대한 사실을 경찰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네네. 지금 그 지리적인 정보에 기인한 이제 이 특정 범죄자들의 여러 가지 사회 활동 네네. 을 경찰의 협력을 받도록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협조를 하는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분절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던 것들이 네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업무 협조가 지금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출 시에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 네. 지금 아동과 연관된 그런 이제 지역을 가지 못하게 그리고는 여러 가지 외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도 지원을 하도록 네.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선되고 있다라고 많이 받아들이실 것 같고요. 그 단지 감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재사회화 또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출을 하기 전에 네네. 지금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 내가 어찌하여 지금 이제 외출이 필요한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서로 의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 관리, 생활 지도도 상당 부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좀 안심을 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도 전해드리는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네. 이 야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도 있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가 되고 또 전자장치 부착자 이동 범위도 좀 제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만약에 지킬 수만 있다면 네. 상당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도 오늘 중으로 이제 법원에서 그 야간 외출 제한하고 그리고는 음주를 금지시키는 특별 준수 사항도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대에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보니까 지금 이 조두순에게 있어서는 음주 금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이른바 첫 번째 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이 심신 미약을 인정받았죠. 이게 굉장히 국민적 분노를 샀거든요. 그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두순의 18번의 전과를 보면 술을 마시고 저지른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게 불시에 음주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도 지금 야간 외출 제한과 함께 제공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만약에 특별 준수 사항까지 부과가 된다면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생활 지도가 좀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원칙적으로 인권이라는 가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범죄자고 흉악범이긴 하나 너무 이 인권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준수사항이라는 거는 그거는 기존에도 보호관찰을 적용할 때 준수사항을 붙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붙였던 준수사항, 일반적인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그 준수사항에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유달리 이제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수사항 정해진 것을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 지킨다면 그렇다면 지금 전자감독은 가족료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생활을 하면 7년까지 지금은 전자감독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충분히 당겨서도 전자감독을 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흉악범 조두순이 개과천선을 하면 이 감시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적 감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처벌이 약했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느 TV 프로에서 봤더니 고가도로 밑에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아예 마을 자체로 접근이 안 된다. 과도하지 몰라도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던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굉장히 감정적인 억압이 분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거지 제한이라는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아직은 완전히 도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두순도 이제 주거지를 결국은 본인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입법을 할 거냐 말 거냐 예컨대 거주지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예컨대 피해자가 결국은 지금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아주 흉악한 아동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아동이 아직은 생활에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기 전에 그 아이들 주변에 본거지라고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 좀 제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법률이 사실은 보호수용 제도인데요. 이 부분을 입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아직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주거지 제한, 보호수용 제도 이런 이제 조금 더 제재가 심한 제도를 우리도 영미법 국가들처럼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아마 차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 어떤 드라마 대사에도 나오지만 참 피해자보다는 또 가해자에 대해서 유리한 여러 상황들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이런 맥락 때문에 이런 타국 사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하는데 왜 법무부가 호송해 주냐 이런 비판 지금 문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조두순을 집까지 데려다 주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보복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비슷한 심정, 예컨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정당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다. 네. 이런 울분에서 결국은 그러면 형량이 너무 적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본거지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게 정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네. 지금 이미 이제 온라인상에 뭐 사적 보복을 예고를 막 하고 이런 일들이 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조두순도 결국에는 그런 이제 위협으로부터는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거주지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법무부에서 네.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적인 보복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 이제 사적 보복을 한 사람을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자체도 새로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나서서 지금 보복을 하는 행위, 일종의 뭐 복수라는 걸 가장해서 또 다른 이제 폭력 행위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적 보복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실제로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사법당국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같이 하고요. 조두순은 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 이런 얘기 교수님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텐데 언론도 그렇고요.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심지어는 피해자가 얼마나 뭐 고통스러울까, 재차 위협을 받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언론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마치 뭐 여러 유명한 사람인 양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이러면은 어쩌면 자기도취 때문에라도 또 다른 위험 행위를 할 가능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형사사법 기관과 그 지역사회 지자체가 나서서 좀 개인 뭐 일종의 특수제지 네. 온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관심을 둘 게 아니고 네. 어차피 그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역할들을 하는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잘 이제 재범을 못하도록 방지하는 게 그게 결국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범죄자 스스로가 자신이 이 대단한 사람이나 혹은 뭐 그런 오판을 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자, 스포츠를 가리켜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만큼 흥미진진하면서도 그만큼 우리 삶과 닮아 있겠죠. 스포츠에서 하루의 힘을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하루 대타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타로만 뵙네요. 즐거운 얘기 해야 되는데 부담을 네. 주시네요. 아유, 즐거운 얘기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금요일 사실 마음이 늘 바쁘거든요. 네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해 왔는데 먼저 골프 소식 짚어보려고 해요. 네. 우리나라가 골프에 좀 익숙해진 시점 언제로 기억하세요? 대부분 IMF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박세리 선수 이렇게 기억할 것 그렇죠. 같아요. 라디오 듣는 많은 분들 박세리의 맨발샷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게 98년 US 오픈이에요. 연장전에서 박세리 프로가 맨발로 물에 들어가서 트러블샷을 쳐냈던 바로 그 대회입니다. 네. 골프를 뭐 어떻게 치는지 버디가 뭔지 보기가 뭔지도 몰라도 맞습니다. 그 맨발샷 딱 양말을 벗었을 때 그렇죠. 그 까만 그 다리를 보면서 뭉클했었잖아요. 명장면인데 생각해보면 그때 반팔 반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박세리 프로. 근데 거의 늘 6월에 열렸어요. US 오픈이. 근데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12월에 열렸습니다. 간밤에 1라운드를 치렀어요. 겨울에 네. 열린 US 오픈입니다. 네. 특이한 점이 또 이제 개최지가 휴스턴인데 네. 경기 장면 제가 보니까 이제 반팔 입은 선수가 있을 정도로 네. 추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전혀. 근데 이제 포인트가 해가 일찍 진대요. 네네. 오후 5시 20분이면 해가 져서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해 뜨는 시간, 지는 시간 고려해서 코스를 2개로 나눠서 열립니다. 네네. 그래서 2개 코스에서 한 코스당 1번 홀, 10번 홀 두 티샷을 하고 또 다른 코스에서 티샷을 하니까 총 4개 홀에서 티샷을 하는 그런 진풍경이 연출이 된 거고요. 네. 선수들이 컷오프 당해서 이제 줄어드는 3라운드부터는 한 코스에서만 열린다고 합니다. 예, 제한된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IMF만큼 지금 좀 힘든 네. 상황이에요. 코로나19도 있고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마 박세리 선수의 그 투혼이 그때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국민들이 좀
동감했기 때문일 텐데 네. 우리나라 세리키즈들도 총출동했네요. 그렇죠.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선수부터 3금왕 또 올해의 선수상을 경쟁을 하고 있는 김세영, 박인비 프로를 비롯해서 우리 선수들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네. 156명 출전 선수 가운데 27명이 한국인이에요. 네.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서 세계 랭킹 또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등 주요 지표가 다 정해질 예정이고요. 네. 특히 랭킹에 따라서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네. 선수들 눈에 불을 켜는 분위기입니다. 그 투혼의 맨발샷 박세리 프로 우승 네. 이후 22년 동안 우리 선수가 무려 10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아, 네. LPGA에서 이 US 오픈이 가장 오래되고 또 상금도 가장 많은 대회거든요. 네. 이번 대회도 총 상금 60억, 또 우승 상금 100만 달러 11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선수 성적은 어떤가요? 네, 뭐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뿐 아니라 스코어가 자체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코스가 좀 어렵나 봐요. 4언더파를 친 미국의 에이미 올슨 선수가 선두고요. KLPGA의 장타자로 유명한 김아림 선수가 생애 처음 출전한 US 오픈 첫날 3언더파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유일한 네. 톱10이에요. 박성현, 최혜진 선수 1언더파 공동 12위, 박인비는 2분파 공동 24위, 또 김세영, 유소연 선수는 1오버파 공동 37위입니다.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 선수, 또 디펜딩 챔피언인 이정은 선수는 2오버파 55위더라고요. 네. 아직 3라운드 또 54개 홀이나 남았으니까 충분히 뒤집기 가능하고 월요일 날 제가 우승 소식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맨발 투혼의 감동처럼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즘 국민들께 기쁨을 주는 분이 손흥민 선수예요. 네. 멋진 골 넣었었는데 새벽에도 경기가 또 있었죠? 네, 사실 토트넘 안방에서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최종전 경기 있었습니다. 벨기에 팀 로열 앤트워프와 격돌을 했는데 사실 토트넘이 이미 32강 진출을 확정해 놓은 상태여서 손흥민 선수 좀 쉬게 하지 않을까, 숨고르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선발로는 역시 안 나왔지만 후반 13분에 손흥민, 해리케인 동시에 교체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30분 정도 넘게 뛰었고요. 공격 포인트는 따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토트넘은 비니시우스 또 로셀소 선수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완승을 거뒀고요.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제 뭐 감을 잡았으니까 일요일 밤 11시 15분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경기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선두거든요. 리그 경기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 선발로 낼 것 같고요. 아스널전에 이어 득점포 기대합니다. 네. 주말 좀 답답한 마음에 나가시고 싶으시겠지만 좀 2.5단계 네. 유지하고 참아주시면 월요일 아침 조은지 기자가 기분 좋은 소식 전해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들이 사랑하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보면 그 길은 결국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바꾸는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이 바꾸셔야겠죠. 잠시 진행자가 바뀐 상태로 수요일까지 김우성 PD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말 방역 건강하게 잘 하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